네, 반갑습니다. 서스테이너블 플랫폼팀의 이진규라고 합니다. 네, 오늘 본 세미나는 유럽의 대기업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CSRD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 유럽의 CSRD 공시 의무가 없으시더라도 그 한국에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할 때 레퍼런스가 되는 이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치고는 ESRS 기준이 가장 풀세트로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국의 지속 가능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유럽의 한 1, 2년 저희들보다 앞서 있는 기업의 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저희가 네덜란드 이외에 있는 파트너를 모셨습니다. 저희의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렉스. So good afternoon. My name is Alexander Speck. I'm a partner with PwC based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I lead PwC Netherlands sustainability team, but also am responsible for the PwC CSRD Center of Excellence in Europe, where we develop PwC methodology to implement CSRD, where we help answer difficult judgmental questions, but also where we support different territories outside of the EU who implement CSRD as well, both PwC offices as well as directly with our clients, and it is a pleasure to be here this afternoon. Thank you. 네, 제가 CSRD, ESRS를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역시 한국은 6화 원칙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A to Z를 다 설명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분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CSRD가 법제화됐고 그 안에는 이제 페널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과연 뭔지 이러한 이제 왜 해야 되는 이유 안에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인 ESRS에 보면 거버넌스, 스트래티지, IR 매니지먼트 그리고 매트릭 앤 타겟 이 네 가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진단하고 설계하고 구축하고 리포팅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유럽에 있는 법인들이 기업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 EU 영내에 있는 개별 기업이 공시를 하느냐? 이 규정은 이제 19A라는 곳에 있고요. EU 영내에서 서브그룹 레벨로 이제 연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브그룹 내 연결이 아니지만 artificially consolidation하는 임의적으로 연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처럼 제3국에서 전체를 포함해서 연결할 것이냐 이런 네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요. 또 이를 이제 언제부터 공시해야 되느냐 했을 때 대부분 한국의 기업은 이제 박스의 크기가 제일 큰 게 이제 대부분 25년 정보를 이제 26년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또 이제 어디에 공시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인더 매니지먼트 리포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매니지먼트 리포트를 안 내는 법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제가 그래서 이 6화 원칙에 따른 내용들을 오늘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인데 왜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압력들이 왔고요. 그 가운데 이제 2018년에 유럽의 이제 지속가능 금융이라는 곳에서 10가지 액션 아이템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EU 텍사노미였습니다. 녹색 분류 체계를 가지고 이에 따라서 하죠. 앞서 이제 왜 윤영창 파트너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고 그 내용 가운데 이제 9번, 10번쯤에 가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되고 지속 가능성 관련된 지배 구조를 합립해야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 EU CSRD에 이제 법제화가 됐고요. 법제화는 정확하게 지금부터 한 1년 4개월 전 2023년 1월 1일 됐고요. 유럽 EU 의회 규정상 18개월인 올해 6월 30일까지 모든 기업들이 모든 국가가 법제화를 해야 됩니다. 영내에 약 한 5만 개 정도 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법에 따라서 또 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이제 페널티죠. 페널티. 그래서 페널티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어떤 프랑스 같은 경우에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감사나 검증 과정에서 인정 의견의 거절도 당할 수 있고 평판 리스크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액티비스트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그래서 저희들 보고서를 막 비교하고 이 내용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소송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의 3%까지 금전적으로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를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분이 고투제일 형사처벌도 있는 규정도 있고요. 또 그 밖에 많은 기업들은 재무 정보를 미공시하거나 오류나 intentionally fraud가 있거나 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럽이 법제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유럽은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컨설테이션을 진행하는 국가가 한 7가지 정도 국가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 있는 한 10개 국가 정도는 입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 국가, 지금 프랑스,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핀란드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서 입법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지금 대부분 유럽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데 이 자료는 지금 열심히 찍고 계신데 저기 월요일 날 저희 ESG 플랫폼에 다 올려드려서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 그래도 지금 또 필요하신 분들은 찍으셔도 됐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이제 3월 30일 기준으로 유럽에 있는 이제 법무부문에서 나왔던 출처 자료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가 어제 제가 찾아봐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 보면 이제 틱마크가 오른쪽으로 많이 간 곳일수록 법제화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어떤 국가는 아직 틱마크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저렇게 되면 아직 우리 회사 종속회사는 폴란드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연기되는 거 아닌가? Alex, why don't you take a look at the tables so we can find some status of the preparations of EU? What do you think about like Greece and Poland? It looks like there are nothing happened so far. What will happen? Yeah, so the deadline for the transposition that is set by the EU is June 30 in this year. But many countries will not achieve that deadline. That is unfortunate, but of course the real deadline for companies with headquarters in the EU is the end of this calendar year, because that is their first reporting year for CSRD. I expect that many, if not all of these countries will still be ready by that time. But if that doesn't happen, then there are potentially 3 things to consider. One is that some of these countries may get a penalty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because they are not doing their job. The second thing is that countries that are headquartered in the EU and that need to report over this year will probably prepare a CSRD report voluntarily because it's not yet transposed into local law. The reporting will not be based on a legal framework, but it will be voluntary because otherwise they feel it negatively impacts their reputation. The third thing that's probably more applicable to large EU undertakings that are part of a non-EU headquartered company, like Korean companies, they may either delay it over 2025 or also voluntarily publish. But by the end of 2025, I can assure you all of these countries will have transposed CSRD into local legislation. 네,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했고요. Alex, why the Netherlands has 2 tick marks other than others? The Netherlands is always a very precise country, so they have decided to do 2 consultation rounds instead of 1. Therefore, the 2 tick marks. 오케이. 네. 자, 또 CSRD 세미나냐, ESR 세미나냐 이런 것도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그 CSRD는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워크 공시 체계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가 CSRD 공시 대상 규정인지, 제 첫 번째에는 무엇을 공시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CSRD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무엇을 공시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공시하라는 내용은 EFRAG이라는 자문 기구에서 이제 ESRS라는 스탠다드를 냈고, ESRS 스탠다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크로스 커팅 스탠다드라는 일반적인 기준 2가지, 그리고 이제 환경의 5가지, 사회의 4가지, 거버넌스 1가지, 이 퍼스트 셋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저 세트가 굉장히 완전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지속가능 공시 기준을 하는 분들도 많은 참고를 하고 있고요. 퍼스트 셋은 나왔는데 세컨드 셋이 안 나왔습니다. 세컨드 셋이 원래 6월 달에 나오긴 했는데 2년간 연기가 돼서 26년에 나올 건데, 세컨드 셋은 3가지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섹터 스페시픽, 그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작은 회사들. 이제 세 번째, 한국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EU 밖에 있는 모회사가 공시하는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EU 밖에 있는 회사가 공시를 28년 정도 29년에 하게 되면 유럽에 있는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그때 대부분 다 면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Alex, can you explain some more about detail about what happened in 2029? Even the parent levels issue the group level reporting, but it cannot be exempt for the EU subsidiaries. No, so that's an important thing to mention about the standards for third countries, non-EU countries, who are required under certain conditions to prepare a global report, an abbreviated, so CSRD light report, over 28 in 2029. It is important, however, to consider that the preparation of that report will not provide an exemption for your large EU subsidiary undertakings to prepare a full set of CSRD sustainability statements. Only if the Korean parent company prepares the full CSRD compliant sustainability statements, then your large EU subsidiaries can be exempted from their own reporting. 네, 특정 회사를 그룹에서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기업이 브라질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과연 28년, 29년에 ESRS 풀세트로 낼 수 있다면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면제가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26년에 나올 non-EU에 대한 스탠다드는 굉장히 라이트 버전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유럽에 있는 것들이 면제될 수가 없거나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만일에 또 한 가지 경우는 한국의 ISSB가 굉장히 발달해서 EU 스탠다드처럼 다 완벽하게 돼서 그 시점에 만약에 ISSB 기준으로 했던 보고서가 완벽한 연결이고 이게 EU의 CSRD와 동등성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EU 거도 면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오늘은 이제 무엇을 공시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부분 회사에서 이 프랙티스를 할 때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유럽에서 해야 되나 한국에서 해야 되나 이건데, 6개월 동안 막 디베이트를 하시는데 결론을 안 내요. 못 내세요. 이제 왜 결론을 못 낼까? 왜 이걸 유럽에서 할지 한국에서 할지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공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부족할 때는 이걸 누가 해야 될지를 못 정하는 거죠. 계속 이야기가 겉돕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시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ESRS 1에서는 일반 요구사항, 정의라든지 이중중대성이라든지 지속가능 실사, 그리고 밸류체인 일반적인 얘기합니다. ESRS 2도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회색이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거버넌스가 누구인 건지, 그리고 회사의 스트래티지는 뭔지,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있다면 임팩트, 리스크, 오퍼튜니티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팔러시는 어떻게 만들고, 액션은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타겟은 어떻게 설정하고, 그에 대해서 프로그레스 매트릭이 어떠냐, 요 내용을 다 ESRS2에서 기본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섹터 스페시픽하게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거버넌스 하나하나 부분에서는 이 임팩트, 리스크, 오퍼튜니티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매트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더 홀리스틱 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영어를 조금 섞어서 쓰겠습니다.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렉산더가 한국어를 다 이해 못 하시기 때문에, 네. 이 구조를 보면 이제 ESRS2에서는 제너럴 공시사항으로 이제 거버넌스 5가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나 경영 자문기구 역할이 무엇인지, 지속가능성 이슈를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지, 지속가능성 성과가 기업의 CEO님의 인센티브로 어떻게 연결이 있는지, 그리고 실사는 어떻게 하는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거버넌스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사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이 뭐고, 밸류체인이 뭔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리스크, 오퍼튜니티, 임팩트가 무엇인지 어떻게 식별하는지, 얘가 이제 SBM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임팩트, 리스크, 오퍼튜니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내용이 이제 팔러시, 액션, 타겟,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ESRS2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는 ESRS2와 기후를 중요한 답표로 뽑았다라고 하면 저 왼쪽에 있는 내용과 E1에 있는 내용만 공시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S1 자체 근로자를 했다. 그러면 S1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버리는 이유는 이게 있어야지. 그렇다면 저 위에 있는 거버넌스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HQ 헤드쿼터 레벨에서 한국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 이후에 뭐 아시다시피 주재원 몇 분 계시지 않는데 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후에 법인에 내려줘도 되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누가 한 곳에서 다 하라고 이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레나를 정하실 때 이제 이런 단위 정도 레벨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환경에 대한 토픽을 제가 실제로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공시해야 되는지. 만약에 기후변화로 가면 거버넌스. 첫 번째 지속가능 성과와 이 클라이밋 체인지와 성과 인센티브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업의 전략과 사업 모델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건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회사의 계획은 무엇인지 스트래티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RO에 대해서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건지, 팔러시가 무엇이고 액션 플랜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매트릭스,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목표가 무엇이고 에너지 사용량이 얼만큼 되고 온실가스 양이 얼만큼 되고 내부 탄소 가격이 얼마인 건지, 잠재적 재무 영향이 무엇인지. 지금 한국의 모든 서스테이너블 리포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기업은 이 마지막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난 40년간 파이낸스 리포팅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스 리포팅은 거버넌스가 어떻고 스트레스가 어떻고 IRO 매니지먼트 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제만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면 되는데 왜 앞에 걸 얘기하라고 할까요? 손 들고 맞추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네. 없으실까요? 제가 설명회 다른 데 가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기본 컨셉은 기업의 비헤이비어 체인지를 원합니다. 이 매트릭스만 가지고는 비헤이비어 체인지가 얼만큼 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쟤를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지고,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 오퍼튜니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건지, 비헤이비어 체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진정한 기업의 밸류를 측정할 수 있다 라는 기본 생각들이 이 스탠다드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깔려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엇을 공시할 거냐에서 제일 첫 번째 맞닥뜨리는 챌린징 포인트가 바로 이중 중대성 평가입니다. 이 중대성 평가의 항목은 ESRS 어펜디스 A에 한 90여 개 정도 토픽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토픽을 중심으로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토픽을 고르게 돼 있는데, 저 중대성 평가와 관계없이도 앞서 말씀드린 ESRS2라든지 기후 공시는 마지막에 의무는 빠졌지만 사실 저게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려면 많은 디스클로저가 필요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ESRS2의 어펜딕스 B에 보면 다른 EU 레귤레이션에 있는 공시 항목들은 여기다가 공시하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EU 텍사노미 규정은 ESRS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다른 규정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다가 포함해서 하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지금 삭선이 되어 있는데, 최초에서는 이제 250명 이상 기업일 때는 사회에 대한 토픽을 공시하라고 되는데 마지막에 의무 조항은 뺐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해서 결국은 이제 중요한 항목이 나오게 되면, 규정이 없으면 그냥 규정을 회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3년 뒤에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규정이 있으면 팔러시, 액션, 목표를 이제 쓰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지표를 써도
했는데 이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표가 거의 한 900개씩 있거든요. 얘를 다 공시를 하라고 하지 않고 그 지표가 중요하면 공시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더블 머티리얼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타임에서 Alex, can you explain a little more detail about the double material assessment performance in EU? Yes. So on the what, so what will you report, I wanted to share two practical challenges about the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And I wanted to share the concept of ambition setting, which has a huge impact on what you will report in the CSRD sustainability statement. The first example is about the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and is about setting the scope. And basically what that means is for what entity will you do a double materiality? And that depends at what level the company prepares sustainability statements. Is it for the whole consolidated group? Is it for each individual large EU undertaking within your group of subsidiaries? Or will you combine some of these subsidiaries in something called artificial consolidation? Well, that decision will depend on what the reporting unit is, and therefore for which unit you will prepare a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And as you can imagine, if you have a very diversified business, retail, chemicals, technology, then the outcome of the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is very different when you make one double materiality for all these businesses together, or whether you do 3 of them. However, even if your company is very homogeneous, then it still differs whether you prepare the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for the whole group, including manufacturing and sales, or just for the sales office and the manufacturing separately. Why is that? For the whole group, manufacturing and sales, the emissions from manufacturing are part of the own operations. Whereas for the sales business alone, the emissions related to manufacturing will be Scope 3 emissions. Why is that important? Because Scope 3 emissions are so-called phase-in disclosures, which you would not have to prepare for the first 3 years of reporting. So this decision at what level you do the DMA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what metrics, what targets, what action plans, and what policies you're going to be presenting in these CSRD statements. 네, 우리가 또 다음에 이중적 평가할 때 가장 또 이게 스테이크홀더를 얼마만큼 인게이지먼트 할 거냐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Please. Yes, the second challenge is how to work with stakeholders. So the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is done from the view of those stakeholders that are affected by the company, as well as the users of the sustainability statements. Well, historically, those stakeholders were often invited to contribute their views via surveys. The challenge, however, with the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is that that concept of double materiality, impact and financial materiality is very new. And therefore, we found that just inviting stakeholders, external stakeholders, to contribute via surveys did not always provide unbiased, objective input, either because they didn't understand the business of the company well enough, or they didn't understand the concept of double materiality well enough. Therefore, we see that in the EU, performing double materiality, companies often work with internal experts who are proxies for the external stakeholders. Those could be experts from the strategy department, from the human capital department, from the legal department, who work together with the sustainability and finance team to conduct the double materiality, which should lead to an objective, verifiable, assurance-ready outcome.
then what these companies often do, once they're almost ready, they conduct the validation of the preliminary outcomes with external stakeholders. For example, with NGOs, with investors, with investment banks, so that the ultimate outcome of the double materiality is robust, objective, and is also audit-proof when the external audit provider will review the outcomes. Good. The third topic that I wanted to highlight on the what question has to do with ambition setting. And what we see in Europe is that companies often take very different approaches to ambition. There are companies that focus primarily on minimum compliance. So what is the minimum that I have to report to get an assurance opinion from my assurance provider? Minimum is mainly focused on the metrics and not so much policies, targets, and action plans, because you do not have to develop those based on the CSRD. You only have to disclose and communicate transparently what you have. Then we also see companies that are more ambitious in areas where they already have a strategy. So that is the second level of ambition out of the three. So for those areas, often it's related to climate change, companies make sure that their strategies comply with CSRD requirements. Then the third category is the best-in-class companies that want to have policies, targets, action plans in all of their material topics. This decision on the ambition level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evel of effort, work, and also often cost that is related to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CSRD. So this is a discussion and an evaluation that is very important in the beginning of the CSRD implementation process. 네, 유럽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공식 규제만 딱 컴플라이언트 하자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중간에 그래도 우리가 좀 어드밴스 좀 따라가야지 않냐. 한 곳은 아직도 규정도 안 돼 있지만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에 따라서 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할 건지를 정하고 해야지 자칫 처음에 리콰이먼트 하다가 좀 마음이 바뀌거나 또 많이 하려고 하다 나중에 이거 못하겠는데 이래서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앰비셔스란 타겟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갈 건지를 정하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시기가 짜깍짜깍 가는데 제가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저 중대성 평가에 대해서 지난 3주 동안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거 이거는 아무리 시간에도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중대성 평가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서베이 해서 하는 게 과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감사 통과할 수 있냐? 서베이 이렇게 하는 거 맞냐?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서베이도 받고 저희 법인에서도 대부분 회사를 서베이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어떠냐? 엄청 물어봤습니다. 유럽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객관적인 에비던스를 얻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IRO가 보통 한 8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나옵니다. 이제 서베이를 과거 어떻게 했냐면 10개의 토픽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럼 기후, 수자원.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판단을 하면 누가 그 기후가 중요한지 판단하고 누가 바이오다이버시티 이런 레벨로는 판단을 못 합니다. 근데 기후를 10개로 나누고 소셜을 한 토픽을 10개로 나누면 이게 한 180개 이렇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회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찾아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80개든 100개 정도 되는 거를 한 명 한 명 회사에 회사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외부 사람들 뭐 어떻게 그 회사 한 명 한 명 단위로 IRO를 식별한 다음에 어사인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6개월 동안 이게 진짜 중요한 점에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6개월 동안에 외부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자기가 스터디 할 수도 있고 내부 상황을 봐서 그러면 이건 중요한데요? 라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이제 서베이 형태로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일의 양이 주냐? 죄송합니다. 제가 문과 나왔지만 물리학에 보면 그 일의 양은 거리와 힘에 비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에 올라갈 때 계곡을 따라가면 엄청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엄청 들어요. 근데 산에 올라갈 때 능선을 타고 가면 3배의 시간 거리가 들지만 힘은 3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일의 양은 동일합니다. 자, 10개의 탑픽 안에 10명의 전문가한테 뽑으라고 하면 숏컷이죠. 근데 그 한 명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기후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바이오다이버시티 중요하냐. 근데 기후를 10개로 나누고 수장으로 10개로 나눈 다음에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하면 일의 양은 거리는 많지만 힘은 적게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 한국이나 모든 기업의 정세에 맞는 게 무엇이냐로 생각하면 얘를 잘게 나눠서 거리를 둘러가더라도 하나하나 힘의 양을 좀 빼는 게, 왜냐면 우리 영향이 안 되니까요. 힘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가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5분 썼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서 조금 돌아왔는데요. 무엇을 공시해야 되느냐 이제 궁금하셨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스테드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얼리 어답션을 했습니다. CSRD 보고서가 내년에 나가야 되는데 3주 전쯤 냈고요.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애뉴얼 리포트, 서스테이너빌 리포트, 마지막에 파이낸스 리포트. 파이낸스 리포트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자, 애뉴얼 리포트에 보면 우리 회사의 서스테이너블 갖는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뭔지 써놨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원래 애뉴얼 리포트에 저런 내용을 많이 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에 있는 ESR2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견해라든지 이중 중대성에 대해서는 서스테이너블 리포트의 제너럴 파트에 들어있고요. 이 인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넌스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는 PATM을 공시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환경 기후변화 쪽인데요. 기후변화에서 회사의 팔러시가 어떤지에 대해서 쭉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테드가 지금까지 해온 이행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들의 타겟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가 실제 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된 에너지 소비, 에너지 생산 뭐 이런 거에 대한 매트릭스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앰비셔스 타겟 말씀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엔터티 스페시픽은 3년간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데 ESR에서 규정이 없다. 고민 안 하십니다. 3년 뒤에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밸류 체인. 자, EU 기업들 중에 판매 법인만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판매 법인에 직원 3명 있는데 매출은 500억 넘는 거죠. 50 밀리언 유로가 넘는 거죠. 700억. 그리고 뭐 자산도 매출 채권이 있으니까. 근데 종업원 5밖에 없어요. 우리 공시할 거 없는데요? 아니죠. ESRS의 기본적인 생각은 온 오퍼레이션도 중요하지만 밸류 체인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제품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지냐? 다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또는 베트남,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가니 그 판매 법인의 핵심 공시 항목은 서플라이 체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베트남에서 어떻게 받고 우리 한국조차도 ESR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최초 3년간 밸류 체인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첫 번째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두 번째 우리가 왜 정보를 못 얻었는지, 세 번째 정보를 획득할 플랜이 무엇인지라는 공시를 하면 ESRS 규정을 컴플라이언트 한 거예요. 근데 많은 한국 기업은 저 정보가 없으면 마치 컴플라이 안 한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이 ESRS 기준은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공시하라는 것이지 거버넌스를 가지고 거버넌스가 없는데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컴플라이언트예요. 스트래티지, 우리 스트래티지 아예 없어. EU에는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EU 우리 판매법에는 그런 스트래티지 없어. 그럴 때 없다고 공시했는데 얘가 틀렸다? 감사인이 와서 너 왜 없어요? 없는데요? 이건 ESRS 규정에 맞는 컴플라이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난 뒤에 공시를 하려고 하는 프랙티스에 있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에 얘기해 보면 안 그래요. 본인들은 그냥 없다고 얘기할 거래요. 네. 그래서 밸류체인에 대한 정보는 한국에서 밸류체인이 준비됐을 때 3년 뒤에 공시를 하면 된다. 자, 비교 표시 공시 정보. 면제입니다. 근데 대부분 기업이 비교 표시 정보를 24년 정보를 수집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25년 숫자를 딱 봤을 때 이게 크냐 작으냐 리저너블하냐 판단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펜딕스 C, ESRS 1 어펜딕스 C에 가면 한 21개 정도의 1년, 2년, 3년 이렇게 유예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유틸라이제이션 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750명이 넘는 경우, 75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 한 21가지 정도 여기 묶어진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은 이제 1년 이내, 1년부터 필요한 거, 어떤 것들은 1년 이후에 하면 되는 것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만 봐도 토가 나옵니다. 네, 일단 1단계 우리 요구사항 분석하고 중대성 평가하고
갭 분석하고 진단하고 2단계 구축 로드맵 만들고 공식 거버넌스 만들고 프로세스 내부 통제 만들고 어떤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쓸 건지 3단계 설계된 대로 이제 구축하고 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를 게더링하고 공시를 합니다. 네, 회사와 어드바이저리를 하는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어드바이저리와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통상적으로 1단계 정도 하는데 한 3개월, 한 2단계 정도 업무를 하는데 한 6개월, 마지막에 한 9개월 정도, 한 18개월 정도가 가장 적합한 기간을. 제가 이 장표를 2년 전에 볼 때는 유럽 기준으로는 훨씬 더 길었어요. 한 3년 정도 된였고, 작년에 봤을 때는 1단계가 6개월, 2단계가 9개월, 3단계가 12개월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다 보니 이제 조금씩 당겨집니다. 이래서 이제 항상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면 코스트도 적게 들고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너무 일들이 리소스도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하는 게 여유롭게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광고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무엇을 준비하냐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전자 회사, 그리고 또 글로벌인 회사 5개 기업에 제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CDP 보고서, 그리고 TCFD 보고서, 감사 보고서도 영어로 된 게 있습니다. 얘를 인공지능한테 돌려가지고 ESRS를 얼마나 충족한지 한번 돌렸습니다. 네.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컴퍼니 A가 이제 31%, E1, S1이 한 28%.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레인지가 이제 20%, 30% 정도 있어요. 뭐 인공지능이 뭐 저거 얼마나 맞겠어. 근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 중에 한 곳이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어서 지난 1월 달에 매뉴얼리 3명이 3주 정도로 해서 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퍼센트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사람 손으로 했을 때. 25% 나왔습니다.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 EU 분들 해주시는 AI 센터에 물어봤거든요. 제가 3명이 3주 동안 해서 20% 나왔는데 거의 저 레인지 안에 있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이거 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렸냐? 6시간 걸렸답니다. 회사 5개 하는데. 위기감이 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3명이 3주 이렇게 해서 분석했는데, 물론 뭐 AI가 했던 게 저희랑 했던 거랑은 질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Alex, we are very surprised and disappointed that the result of completeness ratio is between 20 or 30%. What is in EU? Yeah, so when we started with helping big European companies preparing for their implementation of CSRD, we did the same analysis on their 2022 reports. The same reports as are listed here under key input data. And I mean, maybe this is a little bit of consolation, but the outcomes were very similar. Really? So also quite low percentages. Today, of course, these companies have already worked very hard to prepare, but I guess what I'm saying is that it is achievable even if your starting point shows such a low compliance percentage. But EU company has already issued a sustainability over the 10 years. Why is it so low rate in EU? So in EU, most public companies currently or historically reported non-financial information based on th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And GRI is, compared to CSRD, GRI is this and CSRD is this. So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two frameworks. So therefore, this gap was so big. 네, 우리가 지금까지 GRI로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동안 내왔어도 이게 ESRS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EU조차도 이제 굉장히 컴플리스 수준이 레디니스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이제 누가 공시해야 되느냐, 4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뭐 크리테리아는 이제 너무나 많은 CSRD 세미나에서 얘기해서 뭐 어느 정도가 되면 누가 대상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4가지 옵션이 이제 EU에 있는 법인 이제 혼자 공시를 할 거냐, 아니면 EU에 이제
섭 레벨로 연결을 할 건지 아니면 섭 레벨과 EU를 합친 이제 아티피셜 컨솔리데이션 할 건지 마지막에 있는 제3국에서 통합으로 공시할 건지 제3국에서 통합으로 공시하는 옵션은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옵션인 것 같고 그럼 옵션은 결국은 1, 2, 3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lex, could you please? Yes, so I wanted to share 4 things about who will be reporting and who i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CSRD. So first, what entities will prepare this sustainability statement? That is what we call the reporting strategy. And there are multiple options as were shown on the previous slide. And that analysis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effectively determines which entities will be preparing this report. So that is what we call the scoping assessment, and it starts with what are the legal requirements. So in which country do you have large EU undertakings and which are therefore required to report? But also, what is your legal structure? So sometimes you may have a EU holding company that owns other subsidiaries. Well, in principle, that EU holding company needs to prepare consolidated CSRD statements, which should not only include the EU activities that fall under EU Holding 1, but also activities, subsidiaries outside of Europe. Another option, of course, is to prepare 3 different reports, one for EU Holding 1, one for EU Company 2, one for EU Company D. So separate reports. And then thirdly, of course, there is the artificial consolidation. And this analysis should be made on legal requirements, legal structure, but also on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on how currently financial reporting is run, and the alignment with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strategy. Because sometimes these different entities have very different activities, and then it may not make sense to combine them in one report. It's like adding apples and oranges, because then the outcome, the report itself, and all the metrics and policies and targets may not make a lot of sense anymore. And the users of these reports may be very confused. So this is a very important step to take in this, in this analysis. Then on artificial consolidation. Artificial consolidation was proposed by the EU. It's only allowable until 2030. It was proposed to make the first-time adoption for non-EU headquartered companies a little bit less problematic, or easier, as the EU calls it. And there is some pros and cons for this approach. I mean, the pros are, of course, that it's only then one report, particularly suitable if your approach, your ambition is compliance only. But there's also a few disadvantages. For example, it's temporarily, and often the processes that are in place to report the data that is needed for this report do not yet exist, because artificial consolidation is like adding numbers up, and that is something quite unusual. Normally we just consolidate. And then finally, as I said, the outcome may not be very meaningful and not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strategy of the parent company in South Korea. Then 2 remarks about who is involved and who is responsible. So firstly, on the responsibility. Within CSRD, there are a number of paragraphs that describe the responsibil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udit committee. But when it comes to EU subsidiaries, sometimes these have no full board of directors, let alone audit committee. So then these roles of the audit committee or of the board of directors may need to be fulfilled by other constituents, maybe of the parent company. You should also consider the legal requirements in the country where the report is prepared. So, for example, on the right-hand side, in the Netherlands,
there are laws about reporting. One is the Dutch corporate code, corporate governance code, which determines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re's also the Dutch civil code. But in all other EU countries, there is similar regulation. So you should consider that regulation when determining who is responsible and accountable and may be liable if the statements are wrong or not even prepared for the sustainability statements. The last point to make here is that particularly for companies with a headquarter outside of the EU, the collaboration between headquarters and the EU subsidiaries is very important to ensure consistency, but also efficiency of implementation. Hi, Alex. During this week and this weekdays, you explained some example of some Japan, the role and responsibility segregation between the headquarters and the EU entities. Can you introduce the? Exactly. So I met with a Japanese, large Japanese company with the headquarters, and they had a very simple strategy to collaborate with all of their subsidiaries in Europe. They sent one email to them, which read, "Good luck." Which is not a good example, but I mean, it also happens. 네, 이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EU 기업과 역할을 할 때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할까 정할 때 EU가 이제 알아서 하면 알아서 해라는 이런 이제 프랙티스가 이제 일본에도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The final point that I wanted to mention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CSRD doesn't have to do with regulation or difficult, complex rules, but it has to do with how to implement it. It's very complex, it's large, CSRD, including EU taxonomy, and particularly in large international companies in multiple parts of the world, the implementation is a challenge. Also because different people and functions within a company need to work together. Sustainability, financial reporting, legal, tax, HR. And that can only be successful if all the individual departments that contribute are engaged, so they are aware, they understand, they are empowered, they have the right knowledge about CSRD, general knowledge, but also sometimes deep skilling, but also that they are empowered, they understand what exactly their role is. And that sounds very simple, but it is a critical success factor to do a successful, compliant, but also efficient implementation. So this topic requires sufficient attention when the project is being set up. 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기업분들한테 듣는 가장 많은 얘기 중에 처음에 어떤 리포팅 엔티티를 정할 때 10중 8구는 아티피셜 컨솔리데이션으로 그냥 하나의 보고서를 냈다고 많이 처음에 출발했다가 한 6개월 정도 스터디를 하다 보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연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게 한 번도 파이낸스를 연결을 하지 않았는데 그 체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두 번째는 설령 연결한다고 해도 한국의 대부분 회사 연결 방식이 중간 지주에서 묶어서 오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회사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위해서 그런 또 연결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게 과연 지금 보고서 한 개 내기 때문에 쇼컷이고 하지만 이게 힘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 그룹 단위로 나눠서 하는 의사결정 형태로 지금은 많이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는 이제 언제 공시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25년 정보를 26년에 공시하는 거, 모 회사는 28년, 29년 정보는 이 장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다 있고요. 그럼 도대체 25년 12월 31일이 지나서 우리 보고서는 언제까지 내야 되지? 이라는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느냐인데, Alex, could you explain some more detail about what is the real due date of in 2026?
Yeah, so the real deadline depends on the territory, so the country where the CSRD sustainability statements are filed, because that deadline is aligned with the deadline for financial statement publication. So for example, in the Netherlands, it is 8 month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which can then be extended by 5 months. So in total, 13 months. That would then be the real deadline. But for example, in France, the deadline is much shorter. So depending on in which territory you will prepare these statements, that drives the real deadline. If you prepare a combined report, so artificial consolidation or a large EU parent, then of course you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t filing deadlines of the countries where these different entities are legally incorporated. So that is quite complex to get a good understanding what the real deadline is for filing and completion of the sustainability statements. 네, 25년이 지나면 이제 26년 뭐 3월 또는 뭐 6월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국가별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리포트를 내는 시기가 다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8개월 플러스 익스텐션 5개월이 있기 때문에 총 13개월까지 가능해서 그러면 27년 1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연결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EU에 여러 연결이 있을 때는 A 국가, B 국가가 다를 경우에 이제 B 국가는 좀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B 국가에 맞춰서 또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포팅 안에 담겨 있는 엔티티 국가의 공시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저희가 지금까지 6화 원칙 중에 이제 5개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어디에 공시해야 되느냐입니다. 뭐 대규모 상장 기업이나 영내 대규모 목록 같은 경우는 이미 EU에 저 정도 되는 규모는 매니지먼트 리포트를 내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 리포트에 기본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밑에 있는 연결 기준으로 보고서를 내야 되지만 이 밑에 있는 숫자를 모 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가 연결을 한다면 이 연결 숫자를 어태치먼트를 해서 우리 보고서는 스탠드얼론으로 파이낸스 리포트는 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자칫 한국에서도 그러면 유럽에 있는 회사가 또 그 밑에 있는 회사가 연결 기준으로 안 하고 스탠드얼론으로 내면 안 되냐? 하지만 그 경우는 이 연결 리포트가 어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스탠드 리포트는 모 회사에 연결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매니지먼트 리포트 안에 포함해서 내야 되고 만약에 매니지먼트 리포트가 안 내는 기업이라면 이제 어디에 내는지에 대해서 Can you explain what if the company does not have an obligation to issue in the management report, so where they should report? Yeah, so if there is no requirement to prepare a management report, then of course the sustainability statements are not part of the management report because there is no management report. So then the sustainability statements need to be prepared separately, separate document, which will then be filed at the relevant authorities, mostly the Chamber of Commerce, in the particular country with a covering memo to explain that these are the CSRD compliant sustainability statements. 네, 매니지먼트 따로 내지 않는 경우는 이제 서스테인 리포트만 내면서 이제 여기 어떤 회사가 있다라는 커버 메모를 통해서 Chamber of Commerce 같은 이제 각 국가별로 내야 되는 곳에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CSRD에 대한 제너럴한 내용들을 쭉 말씀드리면서 궁금증을 중간중간에 조금 해소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많은 질문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Q&A 세션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알렉스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2부 세션인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바처럼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Q&A 세션에서 그 궁금증들을 다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는 연단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 31ESG.com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후에 저희 3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준 선생님 2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Q&A 진행을 맡게 된 서스테이너빌리티 플랫폼 팀의 이승준입니다. 오늘 패널 분들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유럽에서 오신 알렉산더, 라니, 멜린다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니, a brief introduction with Belinda. Thank you. Hi,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Ronnie. I am from the Frankfurt, Germany office. I have been working in sustainability reporting industry for about 10 years now, and for the past 2 years I specialize in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especially creating the global methodology and tools for PwC. Thank you. Belinda? Hi everybody, good afternoon, it's lovely to be here. I'm Belinda, I'm also from PwC Germany, and I'm part of the global CSRD COE with a focus on the Asia-Pac territories. Thank you, Belinda. Welcome. 자, 본격적으로 질문을 이제 보기 전에 알고 가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약 150개의 질문을 수집하였고 크게 4가지 고민사항으로 좁혀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큰 국내 기업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효율적인 보고 범위, 또 최적화된 보고 전략, 그리고 가버넌스 체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ESRS 기준서의 정확한 요구사항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신뢰성 높은 이중중대성 평가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EU 국가별로 입법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고민들이 과연 좀 공감이 되는 고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감이 충분히 된다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지금 웨이브 1인 EU 상장법인들은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벌써 진단과 설계 단계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요. 웨이브 2인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진단 단계만 거의 완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서히 이제 유럽 기업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ESRS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앰비션 타겟을 설정하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 있는 지속 가능 정보를 공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많은 국내 기업들이 공감할 법한 질문인데요. EU 커미션은 ESRS 보고서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요? 왜 이거를 지금 당장 보고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Alex, reporting entities in Europe and outside Europe do not appear to be quite ready to report on the ESRS. So Korean companies feel that the EU Commission is not providing sufficient time to prepare for CSRD, ESRS reporting.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Not only Korean companies, also many, or if not all European companies feel they have not enough time. And I think maybe they are right. But the reason that the EU is not delaying this is that CSRD is one relatively small piece of a very large objective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has, which is the so-called EU Green Deal, is to become the first carbon neutral economic bloc in the world. And they feel there is no time to lose to achieve that. And they see the objective of the CSRD is to provide transparent, comparable sustainability information. And they feel that this information will push many companies to be more ambitious, to accelerate their decarbonization, and to achieve that ultimate goal to become this climate neutral economic bloc. So that's why they don't delay this. Although also they recognized that sometimes the time is a little bit short. Thank you, Alexander. 그 EU의 목표는 탄소 중립입니다. 신속하게 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신뢰 있는 정보 공시를 통해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루빨리 공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범위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EU 내 라지 그룹이 속해 있는 종속법인이 유럽 밖에 위치한 경우 보고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또 계열사의 관계사, 투자조합, 특수목적 법인 등의 경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들도 보고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f EU large group has a subsidiary undertaking outside EU, do these subsidiary undertakings need to be included in scope of sustainability reporting? Also, should we include joint ventures, associates, affiliates, and special purpose entities as part of the reporting scope, even if these entities are excluded from the financial reporting scope? Yes, so the principle of preparing sustainability statements is that all entities that are consolidated under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hould be included. So in the example here on the screen, EU Holding 1, all of the entity is large on a consolidated basis, calculated on a consolidated basis. So that means that it is eligible to prepare CSRD statements, and it needs to include all of its subsidiaries, so including those that are based outside of the EU. When it comes to joint ventures, associates, special purpose vehicles, etc., as long as those are not consolidated, then they are not part of the CSRD statements in principle. However, large associates, large joint ventures, and so on, do need to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value chain of the reporting entity, insofar they contribute to the products or services that this particular company makes. So if there is a 20% associate that is also a supplier to the reporting entity, then the supplied materials need to be part of the emission reporting by this reporting entity. Thank you, Alex. EU에 있는 대규모 회사 아래 자회사들이 있다면 그 자회사들이 설령 유럽 밖에 있다 하더라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사, 조인트 벤처, 특수목적 기업 등의 회사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데, 가치 사슬의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를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인권관리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잠시만요. 자,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전략에 관한 질문인데요. 당사가 유럽의 법인이 없더라도 고객사가 대부분 유럽 기반이라면 ESRS가 당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lexander, what impact CSRD ESRS would have on entities without undertakings in the EU, but the customer base is predominantly in Europe? Yeah, so if that's the case, no legal undertakings in the EU, then this company is in principle not subject to having to prepare sustainability statements. However, you can expect that its customers that are based in the EU, who will have to prepare these statements, will frequently ask for information because the supplier is part of the value chain of the customers in Europe. Also, what we see is often that companies require suppliers to collaborate in the value chain to achieve reduction targets of emissions. So not only reporting, also the action plans, you would expect collaboration between the supplier and customer. Thank you, Alex.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은 공시할 의무는 없지만 유럽에 연결 종속회사가 없고 고객 베이스만 있다면 고객사가 공급자인 회사에게 요구하는 정보들이 생길 것 같고, 그중 중요한 정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후 관련 정보, 또 인권관리 정보가 될 것이고, 이거 관련해서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 또는 협력을 해야 될 수도 있다 하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은 이제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고 방법에 관한 질문인데요. 어떤 고려사항이 있을지 알아보고, 또 국내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무엇을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o Alexander,
what is an optimal reporting strategy that would minimize cost and effort of reporting entities? And the second question would be, how should the non-EU ultimate parent company support its large undertakings in the EU to satisfy the CSRD requirements, and why? Yeah. Yeah, so to minimize the burden and the effort to implement CSRD, there are a number of considerations. I mean, we talked already about legal scoping, legal structure, which obviously is an important factor in that determination. But if I would summarize it in 2 points, to minimize the burden, prepare as little reports as you can, so combine as many large undertaking entities, and set your reporting ambition as low as possible, so focus on minimum compliance. Then on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EU headquarter company outside of the EU and the large undertakings, the subsidiaries in Europe. There's, if you can click one more. Sure.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That's already what I mentioned, for consistency, for high quality, but also for cost efficiency. This collaboration is quite critical. Beyond CSRD reporting, also to make sure that the sustainability strategy is aligned between what subsidiaries do and what the strategy of the parent company is. So there's many things on this slide, but the message is that this collaboration and alignment between the headquarter and subsidiary is critical. Thank you, Alex. 좀 정리를 하자면 시간과 노력을 효율화시키는 요인은 최소한의 보고서라고 하고, 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최소한의 준수 사항만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자회사와 협력하여 그러니까 투명하고 정확한 지침을 주고 그 지침이 이행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럼 이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보고에 필요한 지식, 또 이제 가이드, 보고 체계와 관리 감독 체계를 정확히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이건 조금 약간 이중중대성 평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디테일하게 커버하지 못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이신 라니하고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질문인데요. 신뢰성 있는 평가, ESRS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품질이 높은 평가는 어떻게 하고 제3자 검증 시 고려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So, Rani, when conducting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how can we maintain quality and reliability and satisfy the requirements of ESRS? And also, what kind of challenges the assurance providers would make when providing assurance over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Thank you. Yes. In general, assurance focus on two main things: the documentation of the process and the benchmarking of the results. So specifically, they will look at how thorough your process and your thought process and the decisions that you have made are fully documented, how complete the documentations are, and maybe sometimes they would also pinpoint on the level of detail your impact, risk, and opportunity statements are written. But the main focus that they are going to spend most time on is focusing on what is not there. So what is not material, what are you excluding, that's what they're going to spend their most effort on. So, and last, also that they would also be benchmarking the outcome with your peers as much as possible wherever the data is available. So these are the few things to look out for. And so that's why I have a tip for you today. The biggest tip that I could give for you is to engage your auditor or your assurance provider as early on as possible. So what that means, why I say that, is the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really is the foundation of your reporting content. And whatever the results and the process that came from that, the assessment, if something was excluded and therefore you are not spending your effort on implementing in the next year, and you then realize that, oh, maybe something was wrong, that's not good. That's not a good process. Engage your assurance provider as early on as possible. Bring them
on the journey of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throughout the process, review the outcome, verify that it's okay, to then move on to understanding what data points and what priority you will be setting for the disclosure requirements. So that would be highly important. Last thing I really wanted to highlight is the reporting options. As Alexander has mentioned multiple times, there are many different reporting options. Depending on your reporting options, your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might also need to be considered accordingly. Whether you are reporting on an individual entity level or consolidated, artificially consolidated, or at the global consolidated level, wherever that is, something that to pay attention to is the assurance needs to happen where you are going to be submitting your final report. Yeah? So that is something to note. If you have 10 different individual reports and you might be conducting 10 different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you might have to engage 10 assurance providers, and the assurance might be slightly off at each local territory. Yeah, they might be slightly different. And that's something that you need to bring them on early, especially where it will happen. Yeah. So that's the main tip that I have. And of course, having objective, verifiable, reliable information wherever you could, whether it is from expert opinion or from third-party data, to make sure having that objectivity is really key as well. 네. Thank you, Ronnie. 처음 생각해본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년 전에 그 회계감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가다가 재무제표 나오면 그때 가서 감사했거든요. 근데 요즘 감사할 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계획 4월 달부터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부 통계도 감사하고 이러면서 계속 서로의 트러스트를 빌드업해서 파이널리 재무투자를 보고 오피니언 의견을 냅니다. 이중 지속가능 보고서를 쓸 때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 더블 머티드 어세스먼트부터 여기서 단초가 잘못 끼워지면 뒤가 다 무너지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감사하는 사람을 최대한 이런 시점에 인게이지를 해서 그 사람을 어드바이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프랙티스는 우리도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는 프랙티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잠깐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검증할 때 이 ESRS에서 이제 설명하는 이중등대성 평가의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완료했는지, 또 그리고 이제 동종업계와 비교 가능성, 비교해서 의문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의문점들이 소명이 가능한지가 있고요. 또 이제 앞에 이제 이준규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객관적인 정보, 합리적인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로 이 영향 위험 기회를 회사 내부 전문가와 평가를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또 이제 조소화가 얼마나 완전하게 완료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이준규 파트너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많은 대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모든 측면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이제 이상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실무적으로 이해관계자 전문가 직관에 이제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방법론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까요, 파트너님? 네, 질문에 이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답이 있고, 하지만 직관에 의존한다. 그래서 제가 앞서 발표할 때 한 5분 정도 시간을 써서 서베이 방식이 이제 직관에 의존하는 방식이고, 그 각각의 평가해야 하는 단위를 잘게 나눠서 회사의 인터널 전문가가 먼저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 가장 이제 정량적으로 가까워 갈 수도 있고, 정성적이더라도 조금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이제 앞서 제가 설명했던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입법 현황에 대한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내 기업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나라들이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정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고요. 이 입법 현황 특이 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좀 해볼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CSRD 정보를 기한에 맞춰 공시하지 못하거나 또 수준이 부족하면 뭐 정보 오류 등으로 인해서 기업 입장에서 어떤 공시 리스크가 예상이 되고 또 벌칙 규정은 어느 대상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 Belinda, I think everyone here is very eager to understand what the transposition status is for EU states such as France, Netherlands, Spain, Poland, and Hungary. Yeah, could you provide update on the status and how we can track this status in the future? And also, in terms of penalties, if sustainability statemen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ESRS is not reported in time or not at a level that the auditors approve, what kind of penalty is expected and who incurs these penalties? Thank you, Stephen. Whew, lots of questions. Okay, so for France and Hungary, they have actually finalized their adoption, so that is now within their law. For France, it was done in the last year, so in December 2023, and for Hungary, it was effective from January 24. Spain and Netherlands, as we know, they are currently going through their consultation period, and for Poland, they are drafting up their act in order to implement CSRD. If tracking is available, it's usually available through the government website in the local language. In terms of penalties, if it is really non-compliant, so not reporting on time or not filing at all, and this is all subject to local adop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onetary penalties. And most of these penalties will be in line with non-compliance of financial statements, so the similar levels of those. In addition to this, because it is non-compliance of laws and regulations, this may also have an impact on the audit opin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as well. In terms of who is liable, usually it is the company itself, but in some territories, the directors of those companies may also be personally liable. Thank you, Belinda. 프랑스와 헝가리는 이 CSRD를 기반으로 입법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프랑스가 이제 뭐 벌금형뿐만 아니라 뭐 징역형까지도 뭐 줄 수 있지만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 징역이나 뭐 벌금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참 좀 특이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조금 뭐 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이 나라들의 입법 현황은 이제 뭐 그 각 정부의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들이 입법을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주로 벌금형은 이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연 제출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 벌금이고요. 만약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검증 단계에서 발견이 돼서 오류의 수준에 따라 이제 검증 의견이 한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Q&A는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Q&A 다 말씀드렸고 또 현장에서 질문을 받고 싶은데 오늘 화창한 금요일 오후라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남아있을 테니까 별도로 질문 주셔도 되고,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31ESG.com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사의 스페시픽한 내용 질문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